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차시 교환이랑 녹화 파일을 다 올려놨는데 학교에서 지시대로 25분, 25분, 25분 이렇게 3번으로 올려놓으라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25분을 안 했냐면 이걸 동영상 파일을 다시 유튜브로 옮겨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15분이 지나면 이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분씩 잘라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학교에서 또 25분씩 3번을 올리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들었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스 베버가 보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세계의 시선에서 막스 베버를 넘어서기,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로 보보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어떤 개념으로 지금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세계의 시선에서 막스 베버 넘어서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서구 세계였고 동양 세계의 시선에서 막스 베버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의 직업윤리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윤리와는 좀 다르겠죠. 직업윤리에는 특별하게 요구되는 몇 가지 규범이 있다. 특히 직업이 단순히 생계 유지나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봉사 그리고 자아실현의 공간으로 간주될 때는 이러한 규범이 준수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직업이 하늘이 내려준 천직이라는 의식과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직분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업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없다면 직업 활동에 따라 어떤 각종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직업의식은 서양의 그리스도교적 직업윤리의 오래된 전통이며 동양의 육아에서도 강조되는 규범이다. 직분의식, 천직의식, 천직의식이란 말은 하늘이 내려준 의식이고 직분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겠지요. 직업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각종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각자는 그가 부름을 받은 소명에 따라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성경의 구절에 근거해서 직업이란 신의 부름 또는 소명으로 여겼다. 개인적인 실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나의 삶이고 영적 생활의 기본이라는 믿음이 루터의 직업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자 말씀 논어에 나온 안연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은 어떻게 말을 했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자기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자의 정명론에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각자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부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이 결여된 데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의 특성, 첫 번째로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할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선생님께서 하루는 우리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3 때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행복의 조건 사랑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때 저도 사랑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 다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친구들은 뭐 배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맞는 말이지만은 역할을 잘해야 한 가정이 행복하다.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란 말이 나오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또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엄마 아빠 역할이 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역할은 가정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돈을 벌어와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은 아빠가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해줘야 되잖아요. 다 큰 성인이 된 아이들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의 역할이 뭘까요? 나의 학생의 담당의 역할은 공부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나의 의무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직업윤리의 특성 중에서 근면성과 성실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도 인간의 열정과 근면, 성실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아무리 사소한 일도 인간의 노동과 근면함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듯이 인생의 원대한 꿈을 갖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직업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근면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욕구를 넘어서 정신적이며 문화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자발적인 근면, 성실이야말로 개인이나 직장, 더 나아가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필요한 규범이다. 자, 지적 호기심과 성취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자체에 몰입하는 데서 오는 지적 호기심과 성취욕도 직업윤리의 한 규범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단순히 생계 유지 수단으로 여긴다면 일과 노동이란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기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때 직장 생활이 기계적인 생활이 된다면 자신의 인생도 새롭고 건설적인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란 책에서 인간의 본성은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사물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이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어떤 지적 욕구, 그떤 호기심을 가지고 일에 몰두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야말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직업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은 곧 유능함을 뜻합니다. 정직하고 근면한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없으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맞춰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직업윤리의 특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도 직업윤리의 특징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통찰이야말로 간과해서는 안 될 직업정신입니다.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안정된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봉사정신은 타인의 행복과 사회 안녕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나의 안녕도 보장된다는 이타주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타심은 결국 안정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정신과 봉사정신도 직업윤리의 특성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인내심과 책임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개척한다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매우 인내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직업윤리 의식이 되겠죠.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전의식입니다. 도전정신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새로움이란 없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기회라는 것이 없다. 자, 인간이 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전했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장 상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진화론적에서 본다면 그 도전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뇌가 발달이 되고 또 뇌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어떻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을 지배하고 산다라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직과 비밀 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신뢰감을 위해서다. 자, 인간은 평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정직은 직업인과 고객 사이의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중요한 규범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직업인은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한 또 평판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고 내 맘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의 유지인데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비밀 유지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담사는 내담자의 어떤 비밀을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반드시 환자의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의사라든지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비밀 유지는 윤리 강령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이 비밀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막스 베버가 보는 자본주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책에 나와 있는 직업에 관한 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교과서 166쪽에서 167쪽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그 직업에 대한 격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명상하고 느끼며 꿈꾸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카할라일이라는 학자가 이 말을 했네요. 노동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베르질리우스. 또 자기 아이에게 육체적인 노동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에게 약탈, 강도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건 탈무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이 즐겁다면 인생은 극락이다. 괴로움이라면 그것은 지옥이다. 고리키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즐겁다면 굉장히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은 일하면서 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인데 하기 싫은 일을 했을 때 그걸 단지 돈벌이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격언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생활의 꽃이요, 삶의 보람이요, 마음의 기쁨이다. 자,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헤이오드. 자, 100년을 살 것 같이 일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기도하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 미국인 프랭클린 아시죠? 이분이 100년을 살 것 같이 일하고 내일 죽을 것 같이 기도하라. 자, 좋은 말입니다. 육체적 노동은 정신적 고통을 해방시킨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진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동동거리고 막 뭔가에 정신없이 일을 했을 때는 집에 와서 신문 한쪽을 보더라도 어때요? 잠이 쏟아져요. 그래서 사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잠을 그렇게 쏟아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잠이 온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그래서 육체적 노동이 어쩔 때는 굉장히 행복감을 준다는 것도 또한 공감합니다. 수면은 노동하지 않아도 신이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다. 그러나 노동한다면 그것은 2배나 달콤하게 된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잠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잠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좋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달콤함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훌륭한 일은 한 생애를 통해 일관된 일을 가지는 일이다. 이거 좋아하는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책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막스 베버가 보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요. 풍요한 물질 문화, 물질 만능주의. 자, 우리가 너무 돈에 연연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의 기술 혁신으로 서구에서는 풍부한 물질 문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현혹되어 있다, 이미 젖어 있다. 라고 막스 베버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빈부의 격차를 보겠습니다. 사회 계층이 나눠지고 양극화 현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일이냐. 돈을 번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서 너무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하고 요즘 TV에서나 신문에서나 보도되고 있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공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늘어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공황이 없이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발휘하지 않고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지금 너무 심해지는 것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있다. 자, 승리라든지 또 이런 누구죠? 준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잖아요. 개념이 없이 그 뭐 여자를 어떤 성의 하나의 어떤 그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 타락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극단적 개인주의, 무분별 자유주의가 있겠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개인주의가 되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기주의가 되겠죠. 셀프, 자신만을, 나만을 위한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 이기주의란 말은, 개인주의란 말은 이기주의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떤 최대의 자유를 누리면서 내 맘대로 살아야 되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무분별한 자유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본주의 문제점이라고 막스 베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라고 말하냐,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하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특히 개신교의 칼뱅주의에서 초기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자, 구교. 중세시대는 구교가 지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본토 발음은 캐서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이 어떤 그 국가의 이념으로서 어떤 그 인간의 정신적 지주를 갖고 있었잖아요. 정신적인 어떤 마음의 체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구교 카톨릭이 어떤 그 문제점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세기에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는 사람들이 개혁을 하게 돼요. 종교 개혁을.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교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그 중에서 칼뱅이 주장하는 그 청교도들이 주체가 돼서 초기 자본주의를 형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청교도적 경건한 자기 극복으로 낭비를 억제시키면서 자본을 축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교도적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뱅은 성실한 직업 노동을 강조했고 인간의 이기심에 의한 욕망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근면, 그러니까 청교도의 어떤 정신이 뭐냐? 근면, 성실, 금욕, 전략, 경건한 자기 극복이라는 것이 청교도의 정신입니다. 이런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관에서 직업관과 생활 태도에서 창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금욕하고 성실하고 전략하고 자기 극복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생기겠잖아요. 이것이 자본이 되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합리성 추구, 서구 전통의 합리주의의 어떤 그 플러스가 돼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기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이 됐다고 막스 베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업을 일으켰을 때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금 전략을 통해서 자본이 형성이 되니까 그 자본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새로운 기업들을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합리성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자본주의가 점점 확대되었다. 라고 막스 베버가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합리적인 생활 태도가 자본주의 등장을 직접적으로 촉발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자본주의의 시작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주의가 자본주의를 만나서 또 합리성을 추구해서 어떤 근대의 부와 경제의 순환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초기의 자본주의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문제점보다는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더더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는 더 많은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막스 베버에 의한 것은 또한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는 근세를 거쳐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의 틀이 동서고금 어떤 시공간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구의 근대화 이후에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